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그 기업의 바탕이 되는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정신은 바로 지금까지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와 함께한 기업인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도전을 멈추지 않은 기업인들의 이야기. 좌절과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기업가 정신. 그 열정적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오늘 9번째 만남이고요. 두 분의 강사를 모셨고요. 오늘 또 토크쇼와 이런 대담을 통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늘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왜 기업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30년이 돼가니까 알 것 같습니다. 기업을 만든 이유를.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중에 앞에는 지난번에도 첫 번 방송에서도 좋은 강연을 해주셨었는데요. 세이펜의 김철회 대표가 오늘 앵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철회 대표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번 강연 주제는 결핍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세상에 부족한 것 따지면 끊임없는 부족은 실패의 요소이자 원인이죠. 사실 그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은 골프가 안 되는 102가지 이유보다 더 많은 이유가 사실 가슴속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결핍을 이겨낸 동기는 그냥 될 때까지 무턱대고 무작정, 무조건이라는 단어 속에서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학벌도 없고 집도 엄청나게 가난하고 가진 거라고는 그냥 건강한 육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엄청난 전문 용어죠. 영어에서 빅, 크고 해리, 아슬아슬, 위험한, 그리고 audacious, 대담한 골, 목표. 그게 제 꿈이었었어요. 그걸 그냥 영어로 BHAG, 비핵. 저는 정말 대담하면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그리고 담대한 제 꿈과 목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을 수 있는 펜을 책에다 갖다 대면 읽을 수 있게끔 해주자. 테이프, no. 오디오 CD, no. MP3 플레이, no. 모든 걸 다 이기고 저만의 어학기기를 만들어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자라는 크고 담대한 꿈을 제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시다 보면 어떤 한계점에 오실 거예요. 100억을 버는 사람은 110억의 한계점에 오실 거고, 그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수용하지 못합니다. 10억을 버는 사람은 11억의 한계점에 오는 거고, 한 달 급여 200만 원 받는 사람은 250만 원 받는 게 한계점이에요. 그 한계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점에 왔을 때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 힘이 바로 꿈이에요. 꿈. 희망인데 그 한계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원대한 꿈,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전략적 생각, 남들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남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케이퍼필드, 다시 내부적 강화, 인적 강화, 윈윈,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번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쉐어드 밸류, 나눔의 가치.
이 전략적 스트래티지를, 전략적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들이 다 알아도 끊임없이 저는 회사를 스트럭처, 조직화, 구조화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 꿈은 원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영, 재무, 물류, 생산, 기획, 그리고 저는 1인 10역을 할 수밖에 없는 돈 없고 가난한 CEO일 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 없고 가난한 CEO가 할 수 있는 거는 뻔뻔스러운 밖에 없었습니다. 뻔뻔스럽고 용기 있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용기라는 게 가진 자, 가지지 않는 자, 그런 걸 구분 없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돈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예요. 제가 올해로 창업, 저도 20주년, 올해 딱 20년 됐습니다. 사업한 지 20년 됐는데, 이 20년이라는 그 성공의 그 대가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보다 더 큰 대가는 고통이었다는 걸 제가 배운 거죠. 세상에 자기 목표, 꿈이 뭐겠어요? 효죠, 효. 여러분 사시는데 효를 빼놓은 사람은요, 성공 못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꿈을 원대하고 크게 가지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는 거죠. 기업가, 회사를 살리는 거죠. 집을 살리는 거죠. CEO, 회사를 지키는 CEO는 회사를 지키는 책임감, 집을 지키는 이 책임감, 이 두 가지 목적이 상실되면 업의 정신이 깨집니다. 업의 정신이 사라지는 거죠. 돈 때문에 업을 버립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자기가 지켰던 업을 지켜버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출판, 교육기기, 그래서 저희 회사의 사원은 교육보국이에요. 교육으로 보국, 나라를 지키자. 그 다음에 세이펜, 전자회사입니다. 기술로 보국, 기술보국, 기술로 나라를 지키자. 그 다음에 인재보국, 교육과 기술로 탄생한 그 인재가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CEO의 마음속에서는 충, 효, 충, 이 두 가지의 업의 정신을 가진 자는 아주 강력한, 무너지지 않는 DNA, 철학, 그 철학이 자식에게 계승되고 자기 직원들한테 계승됩니다. 그게 바로 신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그 신념, 그 정확한 말 한마디, 힘 있는 말, 같이 가자, 동고동락하자, 우리 절대로 쓰러지지 말자, 그리고 절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이고, 남들 하는 거 뺏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창조적인 거, 크리에이티브 정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내부 혁신, 그 다음에 윈윈, 거래처도 살고 나도 살고 있는 상생의 상도, 그 다음에 기부. 이런 몇 가지 생각으로 강력하게, 크게, 담대하고 멋지게 회사를 경영하셔야만이 성공하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신 두 번째 강사를 여러분 앞에 모시겠는데요. 부광정밀공업의 박유근 대표님께서 강연하시기 전에 우선 동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리고 박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경남 김해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광정밀공업은 자동차용 제동장치 시스템 전문 생산 기업으로 차별화된 제품 품질과 최고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식하게 한 길을 걸어온 박유근 대표가 있다. 부광정밀공업의 박유근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구성원 간의 믿음,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가장 큰 힘을 쏟으며 기업문화 혁신과 경영의 내실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결과 제품의 안전과 품질, 납기, 원가, 기술 등의 분야에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품의 안정을 100% 보증하고 무결점 제품 생산, 고객불만 제로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부광정밀공업은 2010년 매출 100억 원 달성에 이어 2020년 1000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정직한 기업이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현대 기아 자동차의 공급은 물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그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제1의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부광정밀공업은
뛰어난 품질 경영 시스템 기반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경쟁 우위, 신기술 개발 등의 역량을 집중하며 순수하게 제품의 우수성으로 넘버원 자동차 부품 전문 메이커를 실현하고 있다. 미래 예측 경영으로 기업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부강정밀공원, 박유곤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첫째로 남이 하지 않는 일, 싫어하는 일,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사업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 정책이나 국제사회의 미래 산업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확한 미래 예측 경영을 할 때만 그 사업을 연속성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세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부강정밀의 박유곤 대표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부산 우리 중소기업 우리 대표들을 모시고 미래 예측 경영이라는 제목을 갖고 강의를 또 강연을 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강연에 앞서서 제가 제 인생에 이 총합해난 한 세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래 경북 달성이 고향입니다. 이 옥포 용연사라는 거기서 제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날 때에 저는 뭐 태어난 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서 좀 있어 보니까 또 정신을 한번 차려보니까 동생이 7이더라고요. 그 우리 아버지는 노는이 5마지기밖에 없는데 하늘에 비가 와야 이래 농사가 되는 그런 시골이에요. 하여튼 12살 때부터 제가 벌어서 또 노동일도 하고 이래서 공부를 쭉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갔죠? 예. 저 나이가 원래 70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나고집어 난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논도 5마지기밖에 없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동생이 7이라는 생기가 팔남매 장남인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도 밥도 옳게 못 먹고 저 사주팔자를 나중에 딱 봤는데 뭐냐면 식복이 가장 많다. 두 번째는 이 인복이 많다. 세 번째는 여복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은 복대로 내는 다가 있는데 왜 동생 여들하고 논 5마디밖에 없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왜 내 동생이 이만큼 많은가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일 없습니다. 그러자 지금 오늘 우리 집사람이 내 의자 옆에 와 앉아있지만 이 또 성장을 해서 군대를 공군에 딱 갔는데 소개로 또 우리 마누를 만났어요. 내가 보니 되게 예쁜 거예요. 또 퍼뜩 또 장가를 갔습니다. 또 좋아하다 보니 알을 떡 낳았는데 서희를 낳았어요. 근데 좋아서 서희를 낳았는데 33세 논 5마지기나 6마지기나 간에 우리 어른이 간암으로 돌아갔어. 이 동생 7 놔두고 또 내 놔두고 우리 모친 놔두고
또 우리 서희 놔두고 어린이 가셔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12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제가 그래 성장을 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또 시련이 또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한 번도 죽어야 됐다, 괴롭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어쩌면 저놈의 동생들을 내가 먹이 살릴 건가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장가를 가고 나니까 우리 아들하고 마누가 합쳐서 12를 어떻게 먹이 살릴 건가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 우리 현대 자동차인데요. 그때도 현대자동차 시험치마 하도 데모를 하고 놀아놓으니까 시험치마 저는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학력이 안 되면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면접을 봅니다. 이 면접 자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접관님, 저를 일을 하면 시기 보고 석 달만 시기 보고 채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나는 자신 있습니다. 공부는 대만다고 좀 못했지만 학점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일은 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심사관이 5명인데 A, B, C, D로 줍니다. 그런데 A를 4개 맞고 C 하나 맞아보면 이건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C 줬구만. B만 5명이 나와도 합격합니다. 그런데 저는 A는 하나고 C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말 우리 이 대구 분이신데요. 우리 이분이 저 이름을 밝히면 좀 이상하지만 안 밝히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전무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좋게 봐서 또 대구 사람이고 이러니까 쭉 피보고 시 준 걸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야 B만 좀 더. 그러니까 이분이 사정사정해가 B 4개에 A 하나 맞아가지고 현대자동차에 입사합니다. 그분의 체면도 있고 또 나는 또 우리 동생,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을 먹이 살려야 되니까 저는 일을 잘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어떤 꿈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12를 먹이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들어오는 거는 12시나 제일 일찍 퇴근할 때가 새벽 5시에 퇴근합니다. 빤스 런닝 갈아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현대가 되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내 기본이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국가에 기여한다가 제 목표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시집 왔을 때 그걸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사회에 봉사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 충실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지금은 이제는 사회도 봉사도 하고 또 국가에 기여하는 사업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저는 300만 원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마누라는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사회사업학교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좋다. 그래서 저도 부산서 사회사업학교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으고 저녁에는 공부를 가르쳐주고 저는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또 돈 생기는 게 있는가 싶어 쫓아갔습니다. 하니까 밤에 애를 가르치면 돈을 3,000원을 준다. 이래서 저도 끼 가지고 선생으로 올리고 각 학교 봉사를 교장선생님을 모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팔자가 피었습니다. 하락하는 일만 하기만 하면은 성공만 하면은 용돈도 주고 또 밥 사 먹고 또 돈도 주고 또 마누라에 옷 해주라고 돈도 주고 이래서 그때부터
팔자가 확 펴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았고요. 부동산을 사면서 내가 그 땅을 다 사게 된 것은 아는 사람을, 또 우리 영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아는 사람 갖고 그 사람 힘을 빌려서 샀습니다. 또 그 회장님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열심히 죽을 힘이 있으면 죽도록 일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영업에 가서 이 영업이 안 되니까 현대에서 계속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에 저는 한 번도 2등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재산입니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체란 단체는 다 들어갔어요. 나연서까지 들어갔어요. 나연서는 그때 80년대, 70년대는 이 회사의 사업자 사본 매출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내가 사업자 사본을 이래 내 이름으로 카피해가지고 이래 지어가지고 이래가 떡 해가 나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35살 넘어야 되는데 33살에 들락 들어갔습니다. 그게 말라고 갔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만나가 차 팔려고 갔습니다. 차 팔려고 갔는데 차는 한 대도 못 팔고 나연수 생활을 36년 만에 돈만 30억 뺏기 있습니다. 신세 조졌습니다. 그러나 8,500명의 우리 부산,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나연수에 지구의 총재까지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예.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어디 가나 절대 2등을 안 한다. 1등을 안 하면 아예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이 현대를 정주행 해야하고 잘 하다가 30년 만에 2000년도 4월 21일 날 그 큰 별이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믿고 더 존경하던 우리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앞이 진짜 캄캄합니다. 그 다음 날 회사에 떡 나가니까 이분이 뭐라니까 다른 사람이 눈빛이 들려요. 와, 저 가만히 왜 저래 눈빛이 들리느냐 생각해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정준이가 살아있어가지고 정준이를 믿고 네가 오만 짓을 다 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오늘부터는 조졌다. 이런 눈초리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내 얘기 아마 잘 안 들어요. 내가 만나도 안 들어요. 그러나 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정몽구 우리 회장님이 이어받아가지고 또 친하게 지내다가 현대자동차의 정몽준 의원의 바로 핵심 본부장이 현대자동차였으면 세무조사 들어온다. 이거를 왜 하면 나를 놔두면 자기들이 증거를 못하니까 제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57에 그만뒀는데요. 도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오니까 우리 아들 둘이 아버지 참 수고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동안 수고 많았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잠을 5시간, 6시간 자본 일이 없어요. 근데 한 일주일을 노니까 죽을 지기더라고요. 제가 현대에 있을 때 통계학을 냈습니다. 국세청의 힘을 빌어서. 이 통계학을 낼 때에 어떤 통계학을 냈냐면은 기업이 사업자 사본을 내가 10억 이상 매출이 1년 되는 기업이 30년간 살아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는지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89%만 살아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기업이 1.8%고 중소기업은 몇 프로냐면은 3.02%입니다. 그 3.02%에 살아남아있는 기업을 조사를 하니까 대기업의 줄서가 납품하는 기업, 이게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을 30년 동안에 5번 이상 옮긴 사람. 그렇게 사업은 안 하고 부동산 투기한 사람만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냐면은 발명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마지막은 외국의 어떤 기술이나 또 우리 국내의 대기업의 특허품을, 독과점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살아있어. 그거는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납품하는 사람이 약 한 30%, 3%에 3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발명, 특허를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한 25%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직종을 바꾼 업체가 10%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럼 50년 된 기업을 한번 보자 하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서 기업을 5년에 한 번씩 옮긴 7번 이상 옮긴 사람만 살아있습니다. 대기업도 살아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은 다 많이 보고 하나도 없어요. 50년 되니까. 근데 직종을 바꾼 사람은 그게 더 균형이 커져가지고 약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지금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 남이 안 하는 사업, 남이 싫어하는 사업, 남이 할 수 없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쭉 찾은 결과 자동차 브레이크가 전부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디스크 브레이크를 만든 브레이크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가 이래 돌아가는 옆에 보면은 안에 들어가면 휠 안에 바짝바짝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디스크 파이라 그래요. 그거를 자동차가 달리는데 탁 이래 잡아 차가 서도록 만드는 걸 캘리퍼 바디라 합니다. 이거는 3D 직조입니다. 이건 1000분의 1의 오차를 허용하면 안 되는 정밀 기계입니다. 이거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물을 깎이니까 3D 직조입니다. 또 하지도 않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또 맡겼는데 이 현대자동차나 대우 GM에서 맡긴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망했습니다. 2년 하다가 망하고 다른 사람 또 주고 그 사람 또 망하고 세 사람 망하고 대7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제가 이거를 주화 이래 못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달라마 정말 할랍니까? 그가 물어보고서 내 할게요. 이러면은 막 줍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7개 회사의 모든 캘리버 바디를 모아갖고 제가 하겠다고 헌기계를 들고 와가 제가 김에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자동차가 그 사람 뭐하고 계획까지 들고 갔으니까 현대자동차도 내한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쌍용도 내한테 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우자동차도 내한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헌기계를 다 부사적으로 돌리니까 통일기계 뭐 S&T 뭐 CNC 돌리니까 수치도 안 나와요. 그러나 못 다 왔으니까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 돌렸습니다. 남이 싫어하고 안 하는 또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와서 저는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알삭은 면을 까는 걸 알삭입니다. 알삭은 알삭 기계 갖고 2구 브리드하고 리시엘은 CNC에서 치고 그 다음에 내경은 CNC에 4공정을 나눠가 27공정입니다. 1000분의 1의 오차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초정밀입니다.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영업밖에 모르는 박유구이가 가져와가 핵심 기술을 개발을
밤을 새가면서 우리 있는 공구 만드는 모든 사람을 불러가 밤중까지 회의를 해.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그래가 4개월 만에 원착킹 방식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8대, 9대가 한 라인에 들어가는 것을 MCT 2대가 다 깎아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 벤처 기업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돌렸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부강이 천지개벽했다. 그런데 정말 원착킹을 개발하고 나서는 제품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돈을 빌려줬고 이걸 계속 돌렸습니다. 이 사업을 추구하면서 저는 이제는 정말 드림 ENG라는 그런 내 개인의 회사 그거는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적었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못 일어나도록 체크하고 이렇게 했는 결과 약 8개월 만에 회사가 거듭나서 정말 캘리버바디는 잘 돌아가는 회사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캘리버바디 만드는 공장이 만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업이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 공장으로는 부강정밀이 270만 대 만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든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하고 또 고치고 시정하고 이렇게. 그 다음 저는 만일에 쌍용 자동차가 5만 대짜리를 주면서 5만 대짜리 기계를 들라라 하면은 4만 대만 만들도록 기계를 들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거가 생각할 때는 5만 대 팔리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3만 대도 안 팔리는데 5만 대짜리 기술 들라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0%의 그 설비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결국 80%를 가지고 대신 어떻게 하느냐? 주 야간을 하고 점심시간 토요일, 일요일 우리 공장은 지금도 365일 설날도 추석날도 쉬는 시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80%의 기기를 갖고 고객이 원하는 200%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불황도 견뎌낼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불황이 오면은 과잉 생산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달라 하는 그 품목에 한 80%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딸리야 고미도 땡기고 또 내한테 물건도 자꾸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잔류는 무조건 다 팔아야 됩니다. 팔아가지고 현금만 쓰게 놔야 됩니다. 그래 해야 여러분 나중에 흑자보도 아마 고철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불황이라서 고철 옷에 1kg에 80원밖에 안 합니다. 제품 하나는 15,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10% 손해보더라도 빨리 처리해가지고 팔아서 아닌 불량은 빨리 바꿔서 원소재로 바꿔달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집약적 산업, 우리가 3대 업 중에 노동집약적 산업.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원착킹 방식을 쓰고 사람이 약 500명 필요한 공장에 130명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저개발 국가나 또 개발도상국에 넘겨주고 우리는 좋은 대로 먹을 거리가 있는 대로 빨리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강은 이젠 부르기의 왕자니까 철도 부르기 또 비행기 부르기 이런 거를 전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주선 브레이크, 이북에 가서 로켓 브레이크를 만들어가 빵 쏘면은 내가 브레이크를 딱 잡아서 안 날라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브레이크 전문 회사가 돼서 우리는 앞으로 이 기업을 영위해 가야 되는데, 기업가는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빨리 우리가 선점할 때만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미래 예측을 통해서 모든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R&D나 또 연구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서 이 미래 예측의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조직을 만들 때만 여러분들이 이 미래 예측의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 예측의 경영은 여러분들 경제신문 보면 다 나옵니다. 오늘 여기 지금 한국경제TV가 하고 있는데, 한국경제TV를 쫙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앞으로 기업이 잘 될 건가, 또 세계는 어디로 어느 기술로 흘러간다, 다 나옵니다. 이거를 내가 부수기라고 묻겠다고 덤비면은 미래 예측을 경영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미래에 잘 되는 사업을 찾아야, 그게 미래 예측 경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먹을거리를 선점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정확한 미래 예측을 통해서 실천으로 해야 꼭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오늘 모이신 우리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 예측이 별거 아닙니다. 경제신문들을 잘 보고 또 어떤 신산업이 우리가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 국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보고 그거를 따라가면은 미래 예측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오늘 이 미래의 정확한 예측력과 또 실행 능력이 결합할 때만 우리 변화의 흐름에 우리 중소기업은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옆쪽에서 강연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역시 절실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강연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자유롭게 우리가 또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도 한번 대화를 끌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유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가 또 기업가 정신은 어떤 거라고 좀 정의 내려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 조직 생활을 대기업에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투게더, 항상 함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인생의 목표는 함께 사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예. 좋습니다. 기업가는 그 시대에, 제가 아까 기천불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종교가 기독교 사상을 가장 많이 가진, 천주교를 거쳐서 현재는 절에 다니는 교인이다, 이거를 기천불교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줬던, 또 예수님이 복을 줬던, 부처님이 복을 줬던 저한테 이만한 부를 주셨는데, 내면도 다 사업하면은 누가 쓰레기 치우고 누가 오늘 음식 채로 갑니까? 음식 채는 사람이 있고 쓰레기 내비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 사는 세상에 내가 그 조금 더 나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유를 함께 사는 우리 이 사람들한테 다시 나누어주면서 손잡고 같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야말로 우리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근데 김철회 대표도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우리 또 가족, 뭐 누구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두 분의 공통점은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울 때 사업을 하셨고 유를 창조하고 나서는 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를 나누는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 기업에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한다라고 아까 제가 첫 번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철회 대표한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만드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까요?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야 될 것. 그 생명은 그냥 태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제가 태어났고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생존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사업은 생존의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생존이라 한다면 네. 사실 똑같은 일을 했었을 때 걸어서 부산까지 오느냐,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오느냐, 자전거를 타고 오느냐에 따른 어떤 그 방법.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가가치가 제일 많은 게 뭘까? 임대 사업일까? 아니면 급여자일까? 아니면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취업을 못하죠.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취업은 애시당초 포기했고 그래서 생각을 딱 한 게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포인트고 사업의 주 목적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잘 다루는 기술이 있어요. 설득도 잘하고 리더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내가 하나 움직여서 1을 넣는다면 등비 등차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1 플러스 1, 1, 2, 4, 5 계속 2, 4, 6, 8 증배. 다시 말해서 등차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월급쟁이처럼 1 더하기 1, 1 더하기 1 10년이 지나도 1밖에 플러스를 못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내가 저번 달에 200을 받았으면 이번 달에도 2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사업은 이번 달에 200을 벌면 다음 달에 400이 될 수 있고 800이 될 수 있고 1600이 될 수 있고 1600억이 될 수 있는 게 사업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2, 2 플러스 4인데 저는 이 부가성이 있다는 게 사업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첫 번째 정신은 저는 책임이라고 봐요. 책임져주고 나는 너를 무조건 책임진다 그러면 직원은 따르게 돼 있고 거래처도 저를 믿게 돼 있어요. 나는 너를 책임진다. 무조건 책임진다. 그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누구냐면 주먹이 센 남자가 아니고 돈이 많은 남자가 아니고 책임을 지는 남자예요. 그 사업가는 책임진다는 진정성만 거래처의 직원에게 보여지면 많은 인재와 많은 능력을 가진 자가 저를 믿고 충성을 다합니다. 고객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전 사업이라 생각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박 대표님이 만드시는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보다 왠지 더 잘 설 것 같다는 느낌이 네, 굉장히 들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그 얘기하시던 그 미래를 예측하고 기업의 큰 그림을 잡는 그림을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내가 만들어 나갈 기업의 그림을 그리는 거. 네,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자동차가 200km 속도를 달렸을 때의 브레이크에 5kg 압력을 줬다고 가정했을 때 30m 안에 자동차가 요동없이 서야 합니다. 똑바로. 그러지 않으면 이 세계 시장에 자동차를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7년 전에 부강정밀을 만들 때는 제가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가다 브레이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은 덜 잡히고 한쪽은 많이 잡히가 잡히는 쪽으로 차가 쏠려가지고 급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전복되거나 처박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분의 1mm의 공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브레이크가 이 연간 270만 대, 내년은 320만 대까지 만듭니다. 이게 체코, 미국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남이 하나는 3만 대, 10만 대, 대기업은 자동화하고 이러니까 뭐 100만 대짜리 이런 거 하지만 저는 전부 이 RV차, 불황에 잘 견디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 포타,
봉고, 모닝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차들을 하는데 제가 이 기업의 이 미래 예측 경영이라는 걸 갖고 강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 다른 이제는 손으로 보단으로 그냥 눌리면 차가 쓸 수 있는 그런 푸트 브레이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감성 브레이크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젠 차를 운전하면서 아 앞에 차가 있구나 감 눈으로 잡으면은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되는 전반적인 캘버 바디만 만들 것이 아니라 디스크, 그 다음에 디스크 라인, 그 다음에 감성적인 전자 칩까지 만들어서 이젠 그런 시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앞으로 먼저 지금 철도 차량은 현재 영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에 대한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올 안에 철도에 해당하는 일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그렇다고 치고라도 이제 사업 다변화를 시키고 그런 또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첨단, 먼저 선점하는 그런 예측 경영을 할 때만 기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분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아까 두 분의 사업 모델하고 또 미래의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조 베이스 중소기업들이 너무 납품하고 부품에 올인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는 상품을 하는 시대, 그래서 글로벌한 시장을 가는 시대를 만들어야 가니까 거기에 이제 창의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키워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두 분의 기업들도 창의와 혁신으로 더 대박 나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운영해온 이노디자인에 여러분이 그 같이 와주신 것 같은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이 짧지도 않구나. 30개, 100개 못 보여드렸지만은 그래도 제가 미국에 만든 이노디자인이라는 회사가 그동안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해놓은 그 오늘의 강연의 제목은 New Roles of Designers in the Age of Big Design. 이제는 디자이너의 새로운 롤, 새로운 역할이 생겼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이유는 지금은 빅 디자인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의 역할이 이렇게 바뀝니다. 디자이너는 이니시에이터고요, 디자이너는 코디네이터고요, 디자이너는 인티그레이터고요, 디자이너는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비저너리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던 디자이너의 역할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 역할이 많이 달라졌고, 거기에서 저한테 공통점은 엔트레프레너십과 디자이너의 그 롤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서 이런 방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큰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디자인을 중심에 놓고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키워드들 또는 여러분들 기업이 하고 싶은 영역, 분야들을 작은 점으로 찍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점들을 연결하실 때 디자이너의 마인드로 한번 디자인을 중심에 거쳐서 또 다른 점으로 가보시면은 디자인에 관한 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엄청나게 떠오를 수 있는 이런 빅 디자인 시대가 이제 됐습니다. 빅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디자인할까부터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생각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몰 디자인이죠. 이것은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데코레이션이죠.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빅 디자인,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왔고요. 빅 디자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CEO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think like a designer,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디자이너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냈었던 그의 철학을 들여다보면 스티브 잡스는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 한번 소개해드리면 You've got to start with the customer experience, then work backward to the technology 라는 말이 나오죠. 이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에게 한 말로 역사에 남는데요. 당신들은 소비자의 경험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기술은 찾아서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이 이제는 스탠다드가 됐고 어떠한 아이디어가 앞서면 얼마든지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줬죠. 한마디가 더 나오는데 Let designers design, then make engineers make the design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디자인을 만들게 하고 기술자가 그 디자인을 상품으로 만들어라. 이런 그 철학이 애플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두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기업인들은 디자이너처럼 생각하면 빅 디자인의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찾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단지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마인드 쉐어, 고객의 마음을 차지하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처럼 생각한다면 여러 기업 CEO들, 기업인들은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나의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이너 디자인의 슬로건은 디자인은 loving others, 디자인은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표시죠, 요즘에.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돈 세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돈이 된다. 기업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남기고 오늘의 9번째 우리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세상에 남겼죠. 피카소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세상에 남겼죠. 스티브 잡스는 우리들한테 애플, 사과를 남겼죠. 자, 기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미션이, 비전이 바로 요 다음 말에 나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실 겁니까? 우리 기업하는 이유, 우리는 처음에는 정신없이 없어서 한다고 하죠.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됐는데 우리는 기업하는 이유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번 돈도 남기는 것이고, 내가 만든 디자인도 남기는 것이고, 내가 만든 회사도 남기는 것이고, 거기서 생산하는 모든 물건들을 사용자들, 전 세계 70억 인구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남기는 것이죠.
이 엄청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업가라고 하죠. 여기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9번째 오늘 모임은 여기서 마치고 또 한 달 후에 10번째 프로그램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